서울 외곽 화산동에 비가 조용히 내렸다. 그날 밤 화산옥 곰탕집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사골과 향신료 냄새에 다른 냄새가 섞여들었다. 쇠냄새와 축축한 흙냄새. 대나무 발더머로 누군가 커다란 자루를 끌고 집 뒤편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루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는 마치 신음 같았다. 그 소리는 희미했지만 박선희의 조카인 나리의 귓가에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스름한 문지방에 얼어붙은 채 서 있던 나리는 자루 끝에서 붉은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액체는 땅에 스며들어 강가로 향하는 얇은 선을 그렸다. 사람들은 화산옥 곰탕이 그리움을 부르는 맛, 자꾸만 다시 찾게 되는 맛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리는 그 맛의 이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절대로 끓여서도 손님상에 내어서도 안 될 무언가가. 화산동의 밤은 늘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고 귀뚜라미 소리와 작은 도랑을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하지만 좁은 골목 끝 단 한 곳만은 예외였다. 바로 곰탕집 화산옥이었다.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국물 냄새는 이미 동네의 전설이 되어 누구든 그 앞을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푸꾸하는 사골과 삶은 고기 냄새는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다. 식당 주인인 박선희는 동네에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5년 전 남편을 여유고 홀로 식당을 꾸려오면서도 지친 기색 한 번 내비친 적이 없었다. 언제나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와 온화하면서도 단호함이 깃든 얼굴. 사람들은 박선희의 미소가 지친 하루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녹여준다고들 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눈빛 뒤에는 만지고 싶지 않은 비밀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근처 공단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 야간 택시 기사들, 심지어 안양 쪽 공장에서 퇴근한 직원들까지 모두가 양철 지붕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작은 식당 안을 가득 메워 그 안에 앉은 사람들은 마치 취할 듯한 향신료의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구석에서 한 젊은 여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분주하게 주문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3주 전 지방에서 올라온 박선희의 조카 선아리였다. 나리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막 졸업한 참이었다. 원래 계획은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것이었지만 이모인 선희는 그녀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어차피 자리 잡을 때까지 심심할 텐데 이모 가게 일이나 좀 도와주렴. 그때 선희는 그렇게 말했다. 나리는 식당 뒤편의 소박한 살림집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야, 3번 테이블 양념장 아직 안 나갔다. 주방 안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모, 나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다대기가 담긴 작은 종지를 들고 서둘러 손님 테이블로 향했다. 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그녀의 시선은 반쯤 열린 주방 문틈으로 향했다. 그 좁은 틈새로 희미한 노란 불빛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짙은 수증기가 보였다. 하지만 나리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짙은 향신료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비릿한 쇠 냄새였다. 선희가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주방 문은 굳게 잠겼다. 나리는 천으로 된 끈에 매달린 열쇠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왜 밤에는 주방을 잠그세요? 선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비법 레시피 때문이지. 문 열어뒀다가 비법이라도 새어나가면 우리 장사 망한다. 이 주방이 우리 가게의 심장이야. 나리는 작게 웃으며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 10시경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섰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리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선희는 앞문을 닫았다. 너는 먼저 들어가 쉬렴. 주방 정리는 이모가 할게. 선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나리는 돕고 싶었다. 제가 솥 씻는 거 도울게요. 이모 아니다. 너도 오늘 힘들었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나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방으로 향하던 나리의 눈에 뒷문 근처에 놓인 무언가가 들어왔다. 커다란 자루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자루는 묵직해 보였고 그 아래에는 축축한 진흙 자국이 선명했다. 선희는 말없이 자루를 들어 천천히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자루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기묘하고 긴장감 넘치는 리듬을 만들어냈다. 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루가 마치 그 안에 무겁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든 것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 보였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이모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어. 나리는 자신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가게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선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쾌한 얼굴로 월계수 잎을 다듬으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리는 멀리서 그런 이모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고기를 써는 방식은 매우 꼼꼼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삶고 있는 고기의 색깔이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모, 이거 소고기 맞죠? 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연히 소고기지. 선희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설마 모든 사람이 돼지고기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니?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아니요. 그냥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건 우리 집 비법 양념 때문이야. 주방 일에 대해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도마 위에서 칼과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나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슴속의 불쾌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매일 밤 10시경이면 선희는 가게 문을 닫았다. 그 후에도 주방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리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궁금증은 숨막히게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튼 틈으로 엿보니 가는 비가 내리는 아래 낡은 비옷을 입은 선희가 커다란 자루를 끌고 집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아주 익숙한 일인 것처럼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지만 나리는 자루가 흙에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낡은 닭장 뒤로 사라지는 이모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분 후 선희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손은 젖어 있었고 순간적으로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나리는 이모의 손끝에 묻은 피 같은 검은 얼룩을 보았다. 나리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온몸이 떨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끔찍한 질문이 피어올랐다. 대체 저 주방에서는 무엇을 요리하는 걸까? 그날 밤 한때 그녀를 자랑스럽게 했던 곰탕의 구수한 맛은 처음으로 역겨운 무언가로 변해버렸다. 마치 매 숟가락마다 피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 후로 화산옥의 날들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적어도 외부인의 눈에는 그랬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곰탕 맛이 날이 갈수록 더 구수하고 부드러워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리에게는 손님상에 오르는 모든 뚝배기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한 그릇의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사골과 향신료 국물 속에서 끓고 있는 비밀의 조각들을 보고 있었다. 이모가 빗속에서 자루를 끄는 것을 본 그날 밤 이후 나리의 잠자리는 편치 않았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금속 긁히는 소리에 자주 잠에서 깼다. 때로는 무언가를 천천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묵직하게 써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엿보려고 할 때마다 선희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나리를 소름 돋게 하는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말했지? 나리야. 어느 날 밤 선희가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은 신성한 곳이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어. 나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저 주방문 뒤에 숨겨진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아침 새벽부터 이슬비가 내려 땅은 질척했고 공기는 축축했다. 하늘은 무거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선희는 큰 우산을 들고 시장에 갔다. 가게 잘 보고 있어라. 금방 다녀올게. 그녀는 모퉁이를 돌며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 이모의 발소리가 사라지자마자 나리는 굳게 닫힌 주방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식당 안 선반 근처에 은색의 작은 열쇠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호기심이 이미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었다.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문이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향신료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무언가 피와 쇠가 뒤섞인 냄새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방 안에는 작은 전등이 희미하게 걸려 나무 화덕 위에 큰 솥을 비추고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뜨거운 김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리는 천천히 발을 들였다. 시선이 방 전체를 훑었다. 노란 국물이 담긴 큰 솥들, 바닥에 놓인 몇 개의 플라스틱 통, 그리고 긴 나무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크기의 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모두 날카로웠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번쩍였다. 소박한 식당 주방치고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녀는 몸을 옹크리고 테이블 아래의 큰 통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검붉은 자주색을 띤 생고기가 들어 있었다. 아직 축축했지만 모양이 이상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조각과는 달랐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거의 사람의 피부와 흡사했다. 나리는 침을 삼키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어쩌면 돼지고기일지도 몰라. 그럴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스스로의 목소리마저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통바닥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한 올이 고기에 붙어 있었다. 사람의 머리카락. 나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다 테이블에 부딪혔고 금속 국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통을 닫고 주방 밖으로 뛰쳐나와 문을 황급히 닫았다. 숨이 가빴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사람이 아닐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되뇌었지만 고기 조각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의 잔상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낮이 되어 선희가 시장에서 커다란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돌아왔다. 화산동 시장에서 사왔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했다. 고기가 신선하네. 오늘 저녁엔 손님이 많겠어. 나리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모가 큰 토마 위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움직임은 차분했다. 지나치게 차분했다. 고기 조각이 떨어질 때마다 둔탁하고 물컹한 소리가 났다. 그날 밤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붐볐다. 손님들은 곰탕 맛이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쏟아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보통 소고기 같지가 않네. 한 화물차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선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주방의 비밀입니다. 손님, 제가 알려드리면 다시는 안 드실 거려. 모두가 웃었다. 계산대 근처에 뻣뻣하게 서 있던 나리만 빼고. 그 말은 은밀한 위협처럼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그녀가 손님상에 나가는 뜨거운 뚝배기를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아침에 통 안에서 보았던 검은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토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며칠 후 밤이 빠르게 찾아왔다. 바람은 축축한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실어 날랐다. 가게는 한산해지기 시작했고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손님만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리는 테이블을 닦았지만 시선은 계속 주방으로 향했다. 선희는 그곳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큰 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리는 이모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다들 이 맛을 좋아하잖아. 그렇지. 분명 좋아할 거야. 그 말에 나리의 피가 번는 듯했다. 선희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나리는 거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따져 묻고 싶었고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선희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리야, 여기서 지낼 만하니? 네, 이모. 손님도 많고 가게가 정말 대단해요. 선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만약 언젠가 네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모를 미워하지 마라. 이모의 얼굴은 슬퍼 보였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조카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리며 양철 지붕을 단조로운 소리로 두드렸다. 창밖에서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갔다. 그녀는 일어나 맨발로 자기 방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똑같은 낡은 비옷을 입은 선희가 주방에서 커다란 자루를 끌고 뒤뜰로 향하고 있었다. 자루는 이전보다 더 컸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생고기 같은 축축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리는 자루 밑에서 붉은 얼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비명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선희는 무너진 닭장 근처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자루 안에 무언가를 묻었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지만 나리는 그 느리고 익숙한 움직임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일이 끝난 후 선희는 잠시 그 흙구덩이를 바라보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리는 서둘러 창문을 닫았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그녀는 속삭였다. 밤은 길고 차갑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답 없이 맴돌았다. 이모는 매일 밤 대체 무엇을 요리하는 걸까? 다음 날 해가 잿빛 구름 뒤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나리는 주방에 큰 솥이 다시 노란 국물과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핏자국도 자루도 없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했다. 선희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 나리야. 오늘은 앞에서 서빙 좀 도와주렴. 이모는 고기 손질해야겠다. 나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저 미소 뒤에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다음 날 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다. 바람은 무거운 비의 향기를 품고 선희의 집 기와 틈새를 파고들었다. 앞방에서 나리는 침대 끝에 앉아 소리 없이 바닥을 응시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희미하게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써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모든 징후는 명백했다. 커다란 자루들, 주방의 새 냄새, 평범하지 않은 고기의 색깔. 오늘 밤 나리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이모가 화를 내든 말든 더 이상 상관없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자 주방의 소리가 멎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남았다. 나리는 집이 완전히 고요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바닥이 발바닥에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열쇠는 평소처럼 그릇 선반 근처에 걸려 있었다. 그것을 잡는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비릿하고 찌르는 냄새와 함께 뿜어져 나왔다. 주방 안의 불은 여전히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큰 솥들은 화구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솥이 아니었다.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업소용 냉동고였다. 색은 바랜 흰색이었고 아래쪽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이 들렸지만 그 소리는 나리의 온몸의 소름을 돋게 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몸이 그 안에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냉동고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얼음 덩어리 사이로 나리는 인간의 주방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손톱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 하나, 뻣뻣한 손가락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투명 비닐에 쌓인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인간의 몸과 너무나 흡사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깨에 곡선, 피부 조각, 심지어 끝에 약간의 머리카락까지 붙어 있었다. 나리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불가능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코를 찌르는 새 냄새, 냉동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본 광경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육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리야, 그걸 왜 열어보니? 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지방에 선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반이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나리를 향해 있었다. 손에는 작은 주방용 칼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이 불빛 아래 번쩍였다. 이모, 이게 뭐예요?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냉동고를 닫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리야, 넌 이해 못해. 이 세상은 잔인하단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사람이잖아요. 이모. 나리는 거의 속삭이듯 외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육을 팔았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먹은 거고요.
선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리는 평생 처음으로 이모의 얼굴에서 절망이라는 감정을 보았다.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요리만 했을 뿐이야. 처음엔 그 고기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지. 나리는 몸을 감싸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늦었다니요? 이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선희가 다가와 나리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 말 잘 들어. 나한테 빚이 있었어. 아주 큰 빚. 그 사람, 칩 한 장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가져다 줬지.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고기, 뒷거래로 구한 고기인 줄 알았어. 하지만 어느 날 밤 내가 직접 그 자루 속을 보고 말았어.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내가 그만두면 그들이 날 죽일 테고 신고하면 내가 범인으로 몰릴 테니까. 그래서 이모는 계속 요리하고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먹인 거예요. 나리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이게 죄라는 거 알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 가게가 내게 남은 전부야. 내가 그만두면 우린 굶어 죽어. 네가 여기 왔을 때 난 네가 이 고통에 함께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양철 지붕을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리는 흐느꼈다. 이모, 사람들이 알면, 경찰이 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선희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이 알면 우린 끝장이야. 누가 믿어주겠니? 난 나쁜 의도가 없었어. 선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고기는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죄는 이미 내 것이 되어버렸어. 난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여. 나리는 뒤로 물러섰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모가 한 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인이에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이죠. 선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치 아이를 타이르는 엄마처럼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네가 정말 이모를 아낀다면 입을 열지 말아줘. 부탁이다. 나리야, 우리 둘을 위해서. 나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의 반응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 곰탕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졌다. 나리는 자기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집 뒤편에서 진흙과 섞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물의 색깔이 이상했다. 고인 물 사이로 검붉은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서울 외곽의 이 작은 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매일 밤 인육을 삼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맛있는 요리의 형태로 다시 뱉어내는 서 있는 무덤이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단지 꿈이기를 바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처럼. 하지만 나리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겪어본 가장 잔인한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구름 뒤에서 수줍게 비집고 나왔을 때 가게는 평소처럼 다시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찾아와 곰탕 맛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며 칭찬했다. 선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손이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리야, 주방에서 월계수 잎 좀 가져다 주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부탁에 나리는 얼어붙었다. 주방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간밤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짓는 이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그 안에는 여전히 냉동고가 잠자는 괴물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월계수 잎을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선희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리야, 너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냉동고 안에서 사람의 손을 본 그날 밤 이후 나리는 다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잔상이 떠올랐다. 얼어붙은 손가락, 얼음층 아래의 창백한 피부.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이모의 말이었다. 난 그냥 요리만 했을 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리는 손님들 앞에서는 평범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남몰래 이모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희가 밤에 나가는 시간,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 심지어 새벽녘에 찾아오는 차의 엔진 소리까지 기록했다. 모든 팩터는 동일했다.
방수포로 덮인 작은 화물차가 잠시 멈추고 자루가 주방으로 그리고 집 뒤편으로 끌려가는 소리. 어느 날 밤 나리는 용기를 내어 창문 틈으로 엿보았다. 마당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검은 재킷과 모자를 쓴 마른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선희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돈이었다. 그리고 차 뒤편에서 커다란 자루 2개를 내렸다. 그중 한 자루에서 붉은 액체가 땅으로 떨어졌다. 나리는 숨을 참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저 남자가 분명 이모가 말했던 최 반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배달을 가져오는 사람. 하지만 어디서 오는 배달일까? 다음 날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갔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나리는 뒤뜰로 향했다. 그녀는 밤마다 자루가 묻히던 닭장 근처에 흙을 파기 시작했다. 간담의 비로 땅은 무르기 그지없었다. 삽질을 몇 번 하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리는 코를 막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 천의 끝이 보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안에는 일부 부패한 사람의 다리 토막이 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진흙팡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오한에 떨렸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는 구덩이를 다시 덮고 대충 흙을 쌓았다. 그날 오후 옆집 순댓국집 주인이 전해준 소식에 그녀의 피가 번는 듯했다. 순댓국집 주인은 박 사장이라는 단골 손님의 아들이자 고기 배달부인 박진우라는 청년이 2주 전부터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산동 근처에서 검은색 화물차를 몰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나리는 그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박진우. 그 이름은 간밤에 보았던 피 묻은 자루의 이미지와 함께 머릿속에 떠올랐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나리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선희의 발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대전화를 켜고 주방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모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최 반장, 앞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낼게. 뒤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빨리 오지 마.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나리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후 파일을 비밀 폴더로 옮겼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혼자 가게를 찾아온 박 사장과 마주쳤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사장님, 우리 아들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는 힘없이 말했다. 보통 밤에 고기 배달을 하는데 지금은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선희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였다. 힘내세요, 사장님. 세상이 흉흉해서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리는 계산대 근처에 서서 이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친절한 미소는 이제 차가운 가면처럼 보였다. 박 사장이 떠나자 나리는 뒤뜰로 달려가 울음을 참았다. 그녀는 미스터리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혀가 굳어버렸다. 밤이 빠르게 내렸다. 밖에서는 다시 세찬 비가 쏟아졌다. 나리는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녹음 파일은 시간과 날짜와 함께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방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민준이었다. 민준아, 나 화산동 곰탕집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 증거도 있어. 하지만 아직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숨이 가빴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가 뒤따랐다. 나리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끄고 잠든 척했다. 방문 틈으로 선희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나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나리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서웠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리는 자신이 죄인의 동거인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사슬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리가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화산옥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손님들의 발길이 줄기 시작했다. 화산동 근처에서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근처 화산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오래 끓인 썩은 고기 같은 냄새라고. 그날 아침 갈색 재킷을 입은 두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그들은 정중하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서울남부경찰서 소속한 형사와 최승경이었다. 선희는 평소처럼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 경찰관님들, 어서 앉으세요.
따뜻하게 곰탕이라도 한 그릇 내드릴까요? 강 형사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러 왔습니다. 나리는 계산대 뒤에 서서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그들의 질문은 처음에는 가볍게 들렸다. 가게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누가 돕고 있는지, 고기는 어디서 구하는지. 선희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오래됐습니다, 형사님. 고기는 주로 화산동 시장에서 떼어오고 가끔 단골이 직접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오래된 거래처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순경이 물었다. 선희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글쎄요, 박 사장이라고도 하고 가끔 사람들은 최 반장이라고도 부르더군요. 그 이름에 나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경찰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 형사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잠긴 주방 문에서 시선을 멈췄다. 주방 좀 봐도 될까요? 사장님, 그냥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선희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휴, 제 주방이 좀 지저분해서요, 형사님.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보세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좁은 틈새로 향신료와 비릿한 새 냄새가 섞여 뿜어져 나왔다. 강 형사는 안을 짧게 들여다보았다. 큰 솥, 조리도구, 그리고 구석에 놓인 흰색 냉동고가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 됐습니다, 사장님. 그는 수첩을 닫으며 말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가기 전 강 형사는 나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마치 네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경찰차가 멀어지자마자 선희는 재빨리 문을 닫고 열쇠를 2번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평소 온화하던 눈빛은 이제 날카롭고 어둡게 변해 있었다. 나리야,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방금 무슨 얘기 들었니? 나리는 침을 삼켰다. 별거 없었어요. 이모 잘했다. 선희는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리는 강 형사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그 경찰이 깨끗한 주방벽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선희는 앞방에 앉아 평소보다 일찍 가게 불을 껐다. 나리는 자기 방에서 이모가 낡은 전화기를 들고 났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당분간 오지 마. 경찰이 돌기 시작했어. 물건은 일단 놔둬. 응, 늘 있던 곳에. 연락 기다릴게. 그 목소리는 차갑고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선희는 나리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나리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잠든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나리야. 나리는 숨을 참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바깥 세상은 이제 위험해.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밖에서는 세찬 비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소리 틈으로 나리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집 앞에 멈추는 자동차 엔진 소리. 그녀는 창문으로 엿보았다. 또다시 방수포로 덮인 화물차였다. 이전의 밤들과 같았다. 한 남자가 내려와 선희의 손에 무언가를 건넸다. 하지만 오늘 밤 선희는 어떤 자루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커다란 봉투 하나를 받았을 뿐 그리고는 집 뒤편의 강 쪽을 가리켰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 없이 떠났다. 나리는 창문에서 이 모든 것을 녹화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방의 비밀을 넘어 어두운 조직이 연루된 일이었다. 선희가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자 나리는 침대로 물러났다. 그녀는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빗소리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밖에서는 세찬 비와 번쩍이는 번개 사이로 화산천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가게 뒤편에서 풍겨오는 썩은 냄새를 품은 채 마치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화산옥은 평소만큼 붐비지 않았다. 지역 라디오에서 화산천에서 신체 일부가 담긴 자루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박선희의 이름이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선희는 여전히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곰탕을 끓였다. 나리는 앞에서 서빙을 도왔지만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다시 올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 무렵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췄다. 이번에 그들은 식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강 형사와 그의 팀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섰다. 박선희 씨, 주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습니다. 주민들의 새로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그녀의 시선이 나리와 마주쳤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형사님. 제 주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떨리는 손으로 주방 문을 열었다. 열쇠가 돌아가자마자 향신료와 씨가 섞인 냄새가 즉시 뿜어져 나왔다. 구석의 큰 냉동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그름 자국이 보였다. 강 형사가 몸을 숙여 확인한 후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방금 이 주방 청소하셨습니까? 선희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냥 좀 정리하려고요. 더러워 보일까 봐서요. 냉동고는 왜 꺼져 있죠? 고장났어요. 형사님, 어젯밤에 갑자기요. 나리는 문가에 서 있었다. 몸이 굳어 있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강 형사가 그녀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선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좋습니다. 여기서 샘플 몇 개를 채취해 검사하겠습니다. 선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리는 행주 뒤에 감춰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경찰은 사진 몇 장을 찍고 별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들의 차가 떠나자마자 선희는 문을 3개 닫고 열쇠를 2번 돌렸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나리는 냉동고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이모를 바라보았다. 이모,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선희가 돌아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들이 알아서는 안 돼. 나리야. 그들이 저걸 여는 순간 우린 끝장이야. 하지만 그 증거는 중요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선희가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진실은 때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단다. 난 그걸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어.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큰 솥을 바라보며 주방에 앉아 있었다. 나리는 복도에서 몰래 지켜보았다. 선희의 손에는 경유가 담긴 병과 성냥이 들려 있었다. 이모,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나리가 달려가며 외쳤다. 하지만 선희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죄는 너무 커. 불만이 이걸 정화할 수 있어. 안 돼요. 이모, 제발. 그러나 성냥 켜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순식간에 불길이 주방 커튼을 핥고 나무 선반과 쏟아진 기름을 덮쳤다. 불은 빠르게 번져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나리는 비명을 지르며 선희의 팔을 잡아당겼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날 내버려둬. 선희는 저항했지만 불길은 이미 바닥을 핥고 있었고 그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매캐한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다. 남은 힘을 다해 나리는 이모의 몸을 뒷문으로 끌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끌어당겼고 마침내 뒤뜰로 나올 수 있었다. 몇몇 이웃이 이미 소리를 지르며 물을 붓고 있었다. 젖은 땅에 도착하자마자 선희는 심하게 기침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일부 타 있었다. 그녀는 불타는 가게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모든 게 여기서 끝나게 해. 나리야.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다. 나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불길은 그들 뒤에서 맹렬히 타오르며 주방과 그 안의 냉동고를 모두 삼켰다. 몇 분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화산옥과 그 모든 비밀은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불이 꺼졌을 때 남은 것은 검은 잿더미뿐이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완전히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나리는 주민들 사이에 서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누가 불에 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모였을까? 아니면 흔적을 지우려던 더 어두운 무언가였을까?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그 불은 진실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아직 끝나지 않은 죗값을 잠시 덮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화산동 공기 중에는 여전히 탄내가 맴돌았다. 화산옥은 이제 연기나는 검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주민들은 길가에 서서 한때 동네에서 가장 붐비던 식당의 잔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안도했다. 나리는 구급차 옆에 앉아 있었다. 몸은 회색 담요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여전히 피어오르는 연기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앞에는 2명의 경찰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인 강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선아리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주방 안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박선희 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리는 땅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저희 이모요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안에 계셨어요. 제가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떨어졌다. 강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 바닥 아래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흙을 파낸 지 얼마 안 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뭘 찾으셨는데요? 형사님. 강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뼈 조각들입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 중입니다. 나리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이제 정말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뼈 조각이 성인 인간의 뼈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주방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박선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가능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모는 주방에 계셨어요. 강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의 장신구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사고처럼 보이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나리를 찔렀다. 누군가가 화재를 조작했다. 그것은 박선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리는 경찰 및 소방관과 함께 반쯤 불탄 집으로 돌아갔다. 검게 그을린 주방터에서 그녀는 녹아내린 냉동고의 잔해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죽은 괴물의 입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작은 제스민 꽃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박선희가 매일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심장이 떨렸다. 이 펜던트가 여기에 남아있다면 이모는 저 주방에서 죽은 게 아니야. 며칠 후 나리는 경찰서에 불려가 진술을 했다. 그녀는 녹음 파일, 자료 사진, 그리고 이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출했다. 남몰래 보관했던 모든 증거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다. 경찰은 칩 한 장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둠의 고기 공급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다.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박선희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임시 거처로 돌아온 나리는 휴대전화를 열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리야, 날 찾지 마라. 모든 게 괜찮아질 거다. 때로는 불이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란다. 박그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메시지 끝에 박이라는 글자는 틀림없었다. 박선희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비밀이 아직 숨겨져 있던 어두운 밤들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그 비밀은 가게와 함께 불탔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장소를 옮겨 밖을 배회하는 누군가를 따라갔을 뿐이다. 그리고 멀리 화산천으로 향하는 길모퉁이에서 나리는 검은 쇼를 두른 한 여인의 실루엣이 우산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나리 쪽을 바라보다가 비산계 속으로 사라졌다. 나리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알았다. 이모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피의 곰탕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재가 난 지 일주일 후 나리의 삶은 끝없는 악몽의 연속으로 변했다. 그녀는 경찰의 보호 아래 화산천 근처의 작은 임시 거처에서 지냈다. 하지만 매일 밤이면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절구 찢는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꿈속까지 파고드는 탄내 섞인 향신료 냄새. 그날 오후 강 형사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선아리 씨, 저희가 서울 광장시장에서 수상한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밤에만 여는 새로운 고깃집이 있는데 공급업자 이름이 최 반장입니다. 나리의 피가 버는 듯했다. 그럼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군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선희 씨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밤 나리는 수사에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킷과 마스크를 쓰고
두 명의 사복 경찰과 함께 구매자로 위장했다. 광장시장의 밤은 생선과 생고기의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다. 가장 뒤쪽 구석, 희미한 불빛이 켜진 낡은 가게들 사이에서 그녀는 심야 곰탕, 전통기법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을 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 글씨체는 이모 가게의 간판과 똑같았다. 그들이 다가가자 나무 탁자 뒤에서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고기 무게를 재고 있었다. 야윈 얼굴, 날카로운 눈빛, 제 반장이었다. 하지만 나리를 거의 가방을 떨어뜨리게 만든 것은 그 뒤에 있는 모습이었다. 박선이었다. 이모는 더 여여 보였고 얼굴은 마스크로 일부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 한때 다정함으로 가득했던 그 눈은 여전했다. 단지 이제는 차갑고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나리는 과일 수레 뒤에 숨었다. 그곳에서 둘 사이의 낮은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제 반장, 화산동에서 가져온 재고 다 떨어졌어. 계속하려면 새로운 재료가 필요해. 걱정 마요, 박 여사. 오늘 밤 안산에서 배달 와요. 안전해요. 아무도 몰라. 그들의 목소리에 나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화산동 가게에서 불탄 모든 것은 단지 시선 돌리기였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금지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갑자기 박선희가 고기 무게를 재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나리가 숨어있는 그림자 쪽으로 향했다. 마치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나리야, 거기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나리는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경찰이 후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치 반장이 의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그가 정유경 칼을 움켜쥐며 말했다. 순식간에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다. 손님들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몇몇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았다. 강 형사가 군중 속에서 나타나 경찰 신분증을 보였다. 움직이지 마. 치 반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두 명의 경찰이 즉시 길을 막았다. 한편 박선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온 나리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모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왜 멈추지 않으셨어요? 박선희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넌 이해 못해? 나리야, 한 번 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출구는 없어. 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 강 형사가 다가와 박선희의 손의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리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죄악도 후계자가 필요한 법이란다. 그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치 반장과 함께 경찰차로 향했다. 나리는 그 자리에 굳어 서서 소리 없이 울었다. 깜빡이는 시장 불빛 아래 그녀는 방금 고기가 놓여있던 나무 탁자에 남은 붉은 얼룩을 보았다. 냄새는 똑같았다. 향신료와 쇠가 섞인 냄새. 그리고 경찰 트럭이 두 사람을 싣고 떠났을 때 나리는 한 가지를 알았다. 화산동 가게의 화제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곰탕 레시피의 새로운 장이었을 뿐이다. 그날 밤 흩어지기 시작하는 시장의 소란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비밀은 정말로 끝나야 한다. 비록 그것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같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야 할지라도. 광장시장에서의 체포 2주 후 인육 곰탕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매시간 뉴스를 내보냈고 박선희와 채 반장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했다. 그들은 화산동의 악마 듀오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하지만 나리에게 그 뉴스는 안도감이 아닌 공허함만을 가져다 주었다. 매일 밤 그녀는 시장에서의 이모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텅 비고 체념한 듯했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강 형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심각한 얼굴은 나리의 가슴을 다시 조여왔다. 선아리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방금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장시장 가게에서 팔던 고기는 인육이 맞지만 새로운 희생자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화산동의 특별저장고에서 나온 오래된 재고였습니다. 나리는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았다. 특별저장고라고요? 네. 저희는 불탄 가게 외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냉동 창고 같은 곳이죠. 하지만 박선희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나리에게 본부로 와서 박선희와 직접 대화해 볼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혈연의 정이 그녀의 입을 열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취조실은 작고 차가웠다. 박선희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나리가 들어가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리야, 얼굴이 상했구나. 아직도 이모가 무섭니? 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이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모, 그들이 모든 걸 알아야 해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남은 고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박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을 꽉 쥐었다. 네가 이 모든 걸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난 그냥 요리만 했어. 난 아무도 죽인 적 없어. 그럼 누구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채 반장은 그냥 중개인일 뿐이야. 그 위에 사람이 있어.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곰탕을 좋아해. 오래 묵힌 인육을 특정한 향신료와 함께 끓이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믿거든. 나리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미친 동화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선희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어 소름이 돋았다. 이모,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선희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말하면 네가 먼저 죽을 거야. 단방향 유리 뒤에서 지켜보던 강 형사는 나리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모, 제발요. 전 그냥 모든 게 끝나길 바라요. 박선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기댔다. 네가 모든 걸 끝내고 싶다면 화산천가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가. 그 뒤에 있는 창고. 하지만 조심해라. 나리야, 어떤 비밀은 그냥 묻어두는 게 더 나아. 그것이 박선희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경찰이 나리를 방에서 끌어내기 전에 그날 밤 경찰의 명령을 어기고 나리는 혼자 그 장소로 가기로 결심했다. 집은 강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벽 일부는 화재로 그을려 있었다. 집 뒤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창고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리는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익숙한 비릿한 냄새와 함께 덮쳐왔다. 안에는 여러 개의 큰 냉동고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일부는 구석의 작은 발전기로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그녀는 하나씩 열어보았다. 첫 번째는 비어 있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냉동고에서 그녀는 짙은 액체가 담긴 커다란 유리병과 그 안에 떠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보존된 고기 같은 작은 조각들이었다. 테이블 위의 기록들 사이에는 검은 가죽 표지의 낡은 책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영생의 비법, 화산옥 곰탕의 비밀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30세 미만 인간의 고기와 향신료를 섞는 법이 적혀 있었다. 나리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구토를 참으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혐오감 속에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계승된 의식이었다. 돈보다 더 어두운 이유로 만들어진 비법.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길 쪽에서 불빛이 비쳤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나리는 서둘러 손전등을 끄고 냉동고 뒤에 숨었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희는 잡혔어. 이제 나머지를 처리할 차례군. 나리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채 반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날 밤 피와 썩어가는 향신료 냄새 속에서 그녀는 이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한 누군가가 있었다. 채 반장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리는 냉동고 뒤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경유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선희가 입을 열었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제 모든 흔적을 지울 차례야. 채 반장은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는 휘발유가 든 제리캔이 들려 있었다. 나리는 두려움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 남자가 자신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자는 테이블 앞에서 멈췄다. 그는 나리가 방금 읽었던 검은 가죽 책을 펼쳤다. 페이지들을 훑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영생의 비법이라. 미친놈들 같으니. 그러고는 책을 바닥에 던지고 창고 주위에 휘발유를 쏟아부었다. 톡 쏘는 냄새가 즉시 공기를 채웠다. 그 순간 나리는 깨달았다. 채 반장은 무언가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불이 붙기 전 나리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진동했다. 그녀의 휴대전화였다. 짧은 알림음이 정적을 깼다. 채 반장이 휙 돌아섰다. 누구야? 그는 숨을 참았지만 이미 늦었다. 채 반장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 냉동고를 걷어찼고 문이 활짝 열렸다. 그는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리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 너였구나.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박선희가 아끼던 조카. 그는 나리를 거칠게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네가 어른들 일에 장난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 비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나리는 일어나려 애썼다. 그녀의 눈은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그들 모두를 죽였어. 채 반장, 당신과 우리 이모는 똑같아. 채 반장이 짧게 웃었다. 똑같지 않아. 난 그냥 일꾼일 뿐이야. 요리는 안 해. 비싼 값을 치르는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배달할 뿐이지. 누가 그 곰탕을 먹는지 알아?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얼굴을 가까이 댔다.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네가 이 얘기를 하면 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알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위협 속에서 나리는 방구석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커다란 유리병. 그녀는 책에 쓰여있던 글귀를 기억했다. 보존을 위한 에탄올과 향신료 혼합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그 병을 집어들어 채 반장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병이 깨지고 액체가 그의 얼굴에 쏟아졌다. 채 반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다. 나리는 즉시 창고 밖으로 달려나가 휴대전화를 켜고 강 형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화산천집 뒤 창고에 있어요. 채 반장이 여기 있어요. 등 뒤에서 다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채 반장이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와 화학 액체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다. 불길은 즉시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를 핥았다. 순식간에 창고는 불길에 휩싸였다. 나리는 밖으로 달려나왔다. 숨이 찼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창고 안에서 작은 폭발음이 뒤따랐다. 불길 너머로 채 반장의 그림자가 여전히 서 있는 듯하다가 땅으로 쓰러졌다. 몇 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강 형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불길에서 나리를 끌어냈다. 안에 있어요. 나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채 반장이요. 그가 모든 걸 불태웠어요. 강 형사는 계속해서 커지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아마 이게 모든 것의 끝이겠군요. 하지만 나리는 창고 뒤편의 강 쪽을 바라보았다. 연기와 붉은 불빛의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쇼를 두른 한 여인이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이모 나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강 형사가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나리는 텅 빈 눈으로 말했다. 박선희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밤바람이 탄내와 향신료 향기를 섞어 날랐다. 창고의 불길은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죄의 잔재를 계속해서 태우고 있었다.